청나라 공보 황제 강희제. 동양에서도 천년도는 왕실을 공격했다. 청나라 3대 황제인 세조 선취제는 1661년 천년도로 24세의 세상을 떠났다. 정독법인. 조선에서 발생한 두창.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두창 즉 천년도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현종 5년에 1664년 두역이 매우 성에서 집집마다 경기한다고 쓰여져 있고, 현종 10년에 1669년에는 함경도에서 900여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숙종 19년 1693년에는 제주도에서 195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창은 특히 병자호른 전후와 경신 대기근의 시기에 크게 번졌다. 원인은 풍기가 순조롭지 않고 기온이 절기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로부터 두창은 다른 역병처럼 귀신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따라서 두창신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중요했다. 두창의 예방접종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정약용이다. 그는 인두종법을 써서 두창을 앓은 사람에게 채취한 두즙을 인체에 집어넣는 시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또 우두종법을 조선에 최초로 도입했다. 서로 두창에 걸리게 한 다음에 거기서 두즙을 채취해서 인체에 접종하는 방식이다. 정약용과 그의 제자는 종도법을 널리 보고하려고 했지만은 당시에 서학을 배척하는 풍조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에 개항되면서 일본인에게 종도법을 배운 지석영과 개화파의 노력에 힘입어서 1879년에 전국 단위로 종도법이 실시가 된다. 종도법은 비용은 싸지만 접종의 효과가 좋았다. 광복 이후에 1946년에는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서 2만여 명의 마마 환자가 발생했고, 1951년에 한국전쟁 중에도 4만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만 1,530명이 사망했다. 1959년 이후에는 천년도 환자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다. 59년 이후에는 접종시술의 험난한 여정. 천년도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차츰 천년도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717년 터키를 여행하던 영국의 메리 몬토교 부인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천년도에 걸리기 전에 경미한 천년도 증세를 유발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 비법은 천년도에 걸린 환자의 농포에서 떠낸 고름을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바른 뒤에 그 부위를 긁어주는 시술이었다. 그렇게 하면 천년도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이는 접종이라고 불렸다.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잠재적인 사망률은 2%였다. 천년도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므로 몬토기 부인은 이 수술법을 잉글랜드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개성한 시술이 쉽게 수용될 리가 없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몬토기 부인은 웰스 공제의 협력으로 이 시술의 안전성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로 했다. 우선 6명의 사형수에게 천년도 접종을 제안했다. 만일에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사형을 당한 셈이 되고 시술 결과 죽지 않는다면 3일씩 기다리는 조건이었다. 수술을 시행한 결과 5명은 경미한 천년도 증상을 보였고 1명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미 천년도에 대한 면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수들은 전원 석방이 되었다. 웰스 공주는 이번에는 고아원으로 가서 고아들에게 접종을 했다. 다행히 모두들 무사했다. 그녀는 안전성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 모두를 접종시켰다. 왕실의 승인에 힘입어 천년도 접종은 잉글랜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에서는 큰 논란이 빚었다. 미국의 경우에 1721년 보스턴에서는 천년도가 창궐해서 묘지마다 시신이 넘쳐나고 있었다. 청교도 목사인 코더언 메더는 그가 데리고 있던 아프리카 출신 노예 한 명이 이미 접종을 받아서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에게 접종을 시키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러 치명적인 천년도 병원치를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보스턴 시민들은 분개했다. 천년도 접종을 담당했던 의사는 심지어 살해 협박을 받아서 2주일 동안 집에 숨어서 지내야 했다. 의사 집에는 당신을 이걸로 접종하겠다라는 메모를 붙인 fak약이 날아들었다. 이후로 조금씩 접종이 점차 받아들여지면서 보스턴에서는 1722년부터 대규모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서 천년도 접종이 시행되면서
치사율은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천연두 바이러스는 10일에서 12일 잠복기를 거치고 별 증상 없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에는 패스트하우스라는 천연두 병원을 설치해서 감염 환자들을 배에 태우지 않고 격리시키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깃발을 여러 개 세워서 천연두 위험지역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반면 17세기 영국에서는 환자들에게 고열을 치료를 금하고 운동을 시키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고기를 마시게 하는 치료법이 등장했다. 빨간 담요 대신에 밝은색의 침대 시트를 깔게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치료가 될 수 없었고 일단 천연두에 걸리면 공보가 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나 다름이 없었다. 18세기 말까지도 천연두는 맹위를 떨치며 유럽에 매년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제네의 정도법 인류 역사 최초의 백신 개발 18세기 말 인류를 천년도 대체의 길로 안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제너였다. 1778년에 그가 살던 영국의 글로세스터셔의 시골도 천년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제너는 소젖을 짜는 여인들이 천년도 환자를 돌보면서도 천년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백신 개발의 기나긴 여정에 나선다. 그 여인들은 천년도에 친척벌 되는 소의 두창, 즉 우두에 걸려서 손해부스럼이 난 뒤에 곧바로 나았고 그 뒤로는 천년도에 걸리지 않았다. 제는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우두에 걸리면 천년도에 면역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실험에 들어가서 1796년에 우두에 걸린 여인의 팔뚝에서 채취한 고름을 8세 소년 제임스 핍스에게 접종했다. 소년이 약하게 우두를 앓고 회복되자 이번에는 천년들을 소년의 팔에 접종했다. 예상대로 소년은 천년들을 앓지 않았다. 제네는 이 새로운 방법을 백신 접종이라고 명명한다. 바카는 라틴어로 소를 뜻한다. 그래서 제너는 세계 최초의 백신 개발자가 되었고 현대 면역학의 대부로 등극했다. 이론적인 근거는 알지 못했으나 천년들을 예방하는 이 획기적인 요법은 의술의 엄청난 진보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에서는 백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다른 나라로 운반하는 방법이 고안된다. 그것은 여러 명의 고아들을 배에 태우고 첫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한 뒤에 팔뚝에 농포가 생기면 그 분비물을 다음 아이에게 접종하고 또 그 다음 아이에게 접종하는 식으로 병원치를 살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가정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 방식이었다. 18세기. 그로써 인류 역사에서 3000년 넘게 수억 명의 인명을 앗아간 천년도 정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천년도의 치사율은 계속 낮아지면서 드디어 사라져갔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접종률의 차이가 컸으므로 근절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백신 개발의 역사는 계속된다. 영국에서는 글리세린을 섞어서 만든 백신도 제조된다. 20세기 들어서는 영국의 레슬리 콜리어가 동결건조법에 의해서 멸균 보관이 가능한 백신을, 미국의 벤저민 루비는 분지침 접종법을 개발한다. 천년도 백신은 바케니아 바이러스의 생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 용액에 두 갈래로 갈라진 분지침을 담근 뒤에 분지침으로 피부를 여러 번 찌른다. 사나흘 뒤면은 그 자리에 붉은색의 수포가 생기고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일주일 뒤에는 수포가 고름이 든 농포로 변한다. 2주일 뒤에는 딱지가 않고 3주일 뒤에는 딱지가 떨어져서 흉터가 남는다. 1863년 11월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마친 뒤 천년도 증세를 오했다. 흉터는 조금 남았지만 천만다행으로 무사했다. 그의 특유한 유머 감각대로 그는 이제 내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농담을 했다. 천년도의 위협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점차 접종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47년 3월 미국의 한 사업가가 멕시코 출장에서 바이올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귀국한 뒤 뉴욕 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서 4월 중순에 12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뉴욕 시민들은 천년도 공포에 떨게 된다. 결과로 뉴욕시에서는 600만 명의 시민이 며칠 만에 접종을 끝내는 신기록이 나왔다. 하루에 50만 명을 접종한 날도 있었다. 천년도 백신의 부작용. 백신의 효과는 접종자의 95%가 천년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다.
첫 번째 접종 효과는 3 내지 5년간 면역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종을 하면 다시 더 오래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다. 195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대에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3%였다. 그러나 10년에서 20년 전에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7%로 올랐다. 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52%로 높았다. 천연두 백신 접종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백신을 맞은 사람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접종 부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백신에 들어있는 바키니아 바이러스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는 처음 백신을 맞은 사람 100만 명 중에서 최대 500명 수준이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비율은 0.002% 정도였다. 사망 원인은 백신 접종 후에 뇌염이나 접종 부위의 괴사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천연두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시점에서 우선 아동의 정기 백신 접종이 중단된다. 미국에서는 1972년, 유럽 대륙에서는 1970년대에 아동의 정기 접종이 중단되었고 1986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천연두 백신의 정기 접종이 중단되었다. 현재는 만일의 사고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 인력들이 접종 대상이다. 19세기 아프리카의 우역과 식민지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축 피해를 입힌 가축 감염병이 바로 우역이다. 2011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우역이 지구상에서 퇴치되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염병 퇴치 선언은 이것이 1980년 천연두에 이어서 두 번째였고 동물 감염병으로는 최초였다. 우역은 1만 2천 년 전 파키스탄 지역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생겨났고 소는 물론 돼지, 사슴, 버플로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에게 전염이 된다. 변종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95%였다.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의 가축 감염병이 우역이라는 설도 있다. 우역은 1887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이탈리아군이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는 기근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다. 19세기 말 동아프리카 유목민들이 기르던 가축의 3분의 1이 우역으로 죽었고 아프리카 32개국의 우역이 발생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그리고 19세기 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우역은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촉진했다. 천연두 퇴치 캠페인 1980년 정식 선언 1953년 WHO의 사무총장은 천연두 접종을 의무화해서 천연두로 퇴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당시 미국 CDC 소속의 핸더슨 박사가 천연두 퇴치 캠페인의 책임자가 된다. 천연두가 여전히 많이 돌던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브라질의 의사가들로서는 자국에서 WHO의 퇴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대규모 접종 캠페인은 1957년의 서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된다. 지역의 보건 전문가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주사종과 냉동건조된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한다. 모두가 안전장치로 중무장을 하고 일했던 그들이 본 천연두 감염의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모두들 이렇게 끔찍한 질병은 처음 본다고 했다. 1967년의 천연두 환자는 1000만에서 1500만 명에 달했고 2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접종을 시작하는데 백신 물량이 딸렸다. 그때 그들이 고안한 것은 마을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가정을 우선 접종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감시와 봉쇄의 전략은 2 내지 3년 후에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천연두는 점차 사라진다. 1971년에 마지막 환자가 나온 뒤에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천연두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응하게 된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와 WHO는 1973년 천연두 퇴치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12만 명의 봉건 인력을 투입해 전국화가 호흡을 돌며 감염 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열흘 만에 전수검료를 마치고 백신 접종이 들어간 결과 그들의 작전은 놀라운 성공으로 나타났다.
폐기되지 않은 천연두 바이러스 사료의 시료의 음량은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는 도심 번화한 가운데서 질병통제센터가 위치해 있다. 삼엄한 보안시설에는 에볼라 천적인 머르부르크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저장되어 있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 중에 천연두도 보관되어 있다. 바리올라라는 이름의 천연두 바이러스 시료는 액체 질소의 냉동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일급 기밀이어서 극소수만 알고 있다. WHO는 세계 모든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 시료를 폐기하거나 또는 소련 모스크바의 지정연구소나 미국 애틀란타 CDC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천연두 퇴치 프로그램의 마지막 소선으로 남겨놓은 천연두 시료를 1999년까지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소련군은 천연두 바이러스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고 한때 20톤의 바이러스를 유사시 살포할 수 있는 탄두의 형태로 천연두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자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으로 예정된 CDC의 천연두 바이러스 시료의 폐기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찬반으로 갈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각 개의 미개를 이슈로 남아있다. 한면에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만든다는 주장이 있다. 한전에서는 천연두 백신 생산이 이미 1980년대 초에 중단되었으므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천연두가 무방비 상태로 살포된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고 천연두 바이러스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바리올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인류 사회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군사 전문가들의 천연두 논쟁을 벌이면서 WHO는 결국 천연두 시료를 폐기를 연기했다. 그래서 현재 천연두 바이러스는 러시아와 미국의 실험실에 숨어있다. 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언제일까?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미국 한 회사가 천연두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여 FDA 승인을 얻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제는 예방접종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이었으나 항바이러스의 신약 절실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세의 몰락한 초래한 패스트.